제9장 유엔의 무력화와 국제법의 위기. 첫 번째, 설계의 결함, 거부권의 역설. 유엔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안고 태어났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강대국들이 유엔 체제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이었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이 국제법을 어겨도 유엔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했다.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은 서로의 행동을 거부권으로 막았다. 냉전 종식 이후 잠깐 동안 안보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걸프전에서는 안보리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고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였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안보리 승인 없이 침공을 강행했을 때,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은 전쟁을 막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세계 최대의 핵 강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벌이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유엔의 민낯이었다. 두 번째,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아동강제 이송과 관련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역사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제 효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푸틴을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수개월이 지난 2023년 8월, 푸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남아공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 정의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세 번째, 국제법의 선택적 적용과 신뢰 위기. 국제법의 가장 큰 위기는 법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법이 강대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서 온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매우 달랐다. 강대국의 동맹이냐, 적이냐에 따라 국제법의 잣대가 달리 적용되었다. 이 이중성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깊은 냉소와 불신을 낳았다. 그들은 서방이 자신들에게는 인권과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서방 강대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국제법 위반에는 눈을 감는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서방의 러시아 비판에 쉽게 동조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칠러 성향이 아니라 이 깊은 불신의 표현이기도 했다. 제10장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냉전. 첫 번째, 중국의 부상과 투키디데스 함정. 하버드 대학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에 져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의 공포를 야기했고, 그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지난 500년간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한 16개 사례 중 12번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패턴을 지적하며 현재의 미중 관계가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부상은 실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졌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40년 이상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0년대 중반 세계 국내 총생산의 2%도 채 되지 않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23년 현재 미국의 약 70% 수준에 달한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이 되었다. 두 번째, 시진핑과 중국몽.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제시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것이 시진핑이 내건 목표였다. 그는 아편 전쟁 이후에 굴욕의 100년을 끝내고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마땅한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시진핑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해, 즉 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에서 벗어나보다 적극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세 번째, 기술 패권 전쟁. 미중 경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군사가 아니라 기술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5G 통신, 이 기술들은 21세기의 경제와 군사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 분야들에서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였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진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동맹국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 서방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화웨이가 2023년 공개한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중국산 7 나노칩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선진 칩과의 격차도 확인시켜 주었다. 네 번째, 대만 문제 가장 위험한 화약고. 미중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뇌관은 대만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 방위법을 통해 대만의 안전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수십 년간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유사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과업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핵심 질문은 중국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만의 TSMC는 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TSMC가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토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 경제의 패권 구도를 바꾸는 사건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대만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다.